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북한에 대응하는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최초에는 탱크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전차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매복전으로 유인해가지고 킬존 안에 가둬놓고 탱크 뚜껑을 다 따버렸습니다. 제벌린으로. 그렇게 러시아 군이 박살이 나자 이제 현대전에서 탱크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탱크 무용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러시아 군은 워낙 이 개념도 약하고 그 다음에 전술면에서 형편없었기 때문이지 더 넓은 대평원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빌딩 숲에서도 우크라이나 탱크가 전차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지간한 총탄은 탕탕 가볍게 튀겨내고 또한 전차는 보병들의 든든한 음호수단이 되고 강력한 주포와 여러 정의 탑재 기관총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포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역시 현대전의 총알은 탱크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유사시에 북한군하고 붙게 된다면 역시 탱크전의 중요성은, 전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에도 APS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것 한번 보십시오. 북한군은 최근 프레이드에서 정체불명의 대전차 화기를 공개했는데 RPG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북한판 RPG라고 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를 북한이 확보하고 있느냐면 대한민국이 탱크를 워낙 강력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 전력은 탱크 이걸로 잡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농민들까지도, 농민부대 있죠, 북한에. 거기까지도 이것이 다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량의 대전차기. 그러니까 북한판 제벌린을, 꼴을 보면 제벌린 꼴은 절대로 아니지만 어쨌든 RPG 영역 같은데 우리나라 K2 전차라고 해서 RPG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K2 전차 역시 앞쪽은 전면 장갑은 굉장히 보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하고 후면은 두께가 400mm 정도, 500mm, 400mm 정도 됩니다. 이거요, RPG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400mm 같으면 40cm 아닙니까? 탱크 측면 장갑이 40cm 정도면 RPG가 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우리 기갑부대가 여기에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죠. 바로 우리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탱크병들이 그냥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탱크전의 중요성은 이제 재평가돼야 됩니다. 작년 가을에 도네츠크주 리만에서 벌어진 전투 당시 우크라이나 군은 소량의 전차와 다수의 장갑차로 구성된 수개의 기계화 여단을 투입해서 러시아 군의 최정예 90 근위 전차 사단을 비롯한 군단급 기갑 부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고작 나흘 만에 이들을 50km 이상을 밀어냈는데, 그리고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거뒀는데,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탱크를 잘 굴렸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한테서 노획한 수많은 탱크를 투입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역시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을 조화롭게 갖춘 무기체계는 현대전에서도 지상전에서는 적어도 탱크가 가장 위력적인 무기라는 사실은 입증됩니다. 그러나 같은 전차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제벌린한테 다 날아가는 거죠. 뚜껑 다 따입니다. 그리고 전차가 측면 장갑하고 후면 장갑을 아무리 두텁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 뚜껑 쪽은 또 약합니다. 뚜껑은 뭘로 방어해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폭발 반응 장갑을 덕지 바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탄될 때는 전차 주변의 보병이 상할 수가 있고, 또 러시아군 탱크 보면 강철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런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각국은 능동 방어장치, 방어장치라고 해야 되는 방호가 되겠죠. APS를 전부 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죠.
APS. APS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것이 정말로 위력적이라는 것은 이걸 보면 딱 알죠. 포탄이 날라오죠. 대전차 미사일 날라옵니다. 바로 옆에서 쏴가지고 요격해버립니다. 심지어는 50m 안에 것도 요격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제가 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11년 전에 10년 전이죠. 12년 전인가? 그때 이미 이걸 개발해놨습니다. 개발해놨는데 그럼 왜 K2 전차에 또는 우리 장갑차에 이것을 적용하지 못했느냐? 이거 한 대 가격이 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한 대가 우리 K2 전차가 잘 만들면 100억 원이 좀 안 되죠. 그런 데서 20억 원을 더 추가해버리면 거기다가 20억 원 한 대당 20억 원을 갖다가 2600대를 곱해버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를 좀 많이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을 단 한 대에도 적용하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동 방어체계 AP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도 적용되지 못해가지고 우리 탱크병들, 이 전차병들 뿐만 아니라 장갑차 타고 이동하는 모든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갖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부터는 전세가 달라지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탱크 자체가 그냥 무적의 탱크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개념도로 제가 가져온 건데 개념 이야기는 좀 쉽죠. 이걸 적용해보면 그냥 탱크는 움직이는 포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움직이는, 이거 폭발 재간이 없으면 탱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위력을 다 발휘하니까 우리나라 K2 흑보 전차가 우수하잖아요. 우수한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도 안전성 만땅이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안심하고 전투해라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장비가 20억 원이 아니라 좀 더 싸지면, 좀 더 낮아지면, 가격만 낮추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팔아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방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상황에 가 있는데 이거 방산 업계를, 전 세계 방산 업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약 360억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 방어 기술 과제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 탱크 옆에 센서가 있어야 되죠. 레이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날아오는 거 딱 잡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뭘 개발했습니까? A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A사 레이더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A사 레이더를 개발했을 때 제가 얼마나 흥분해서 방송을 하던가요. 아주 짜릿하죠. A사 레이더가 지금 우리나라 KF-21에도 장착되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시험 비행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2026년까지 복합형 능동 방어 기술과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을 개발해서, 이건 뭐냐? 능동형 방어 기술은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 날아오는 것을, 지향성이죠. 날아오는 게, 그것을 방해해버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중첩적으로 위협체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능동 방호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개발했던 거랑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레이더가 초정밀 A사가 양쪽 갑판에, 양쪽 측면에, 탱크의 양쪽 측면에 적용됩니다. 거기다가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방해 전파 이런 걸로 탱크 자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용도로 모두 지금 우리 인류가 개발해놓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싹 모아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북한군이 도대체 탱크를 뭘로 잡아요? 우리나라 탱크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이 능동 방호 체계라는 것은 전차나 장갑차 등의 기갑 차량 아닙니까? 기갑 차량에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체를 무력화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보이는 건 하드킬입니다. 탕 해가지고 그냥 요격이죠.
그런데 이게 50m 안에서도 요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50m 안에서 요격이 됩니다. 위협체를 무력화해서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로 전투 차량의 생존성과 직결되는데 한화 시스템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1년 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게 새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개발되는 APS 시스템은 기존에 여러 개의 파편형으로 주변의 우리 병사가 희생될 위험까지도 상쇄시키는, 저감시키는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APS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아 있는 이유가 파편형이라서 주변의 우리 병사가 희생되기 때문에 장착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전술 문제입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결국은 애초부터 옛날부터 보병과 전차는 함께 움직여 왔지만 APS를 지금 현재 거라도 장착해 놓으면은 스위치를 보병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만, 즉 전차가 단독적으로 이동하거나 전차 진격전에서만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보병과 합동작전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탄 확률이 있어서 좀 안전하니까 스위치를 끄면 돼요. 그런데 그거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차가 단독 진격전 안 합니까? 반드시 해야 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파편형이라도 장착되어 있으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한테 매복에 걸려가지고 130대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가격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맞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개발되는 새로운 APS 시스템에는 이런 파편형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능동 위상 배열 에이사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를 탐지 센서로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에이사 레이더가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빠른 근접거리에서 공격체가 날아오잖아요. 예를 들어 제블린이 날아온다면 날아오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반응해가지고 바로 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제블린 탄도. 자, 그 다음에 AI를 적용하는 겁니다. 획득되고 융합된 모든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위협체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해가지고 날라온다면 팍 쏴가지고 그냥 이거 순간적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순간. 이거 1초씩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 순간적으로 0. 몇 초 만에 딱 반응해가지고 발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 위협체가 날아오면 대응탄을 발사해가지고 직접 파괴해버리는 하드킬 기술은 물론이고 지향성 방해 장비를 활용한 소프트킬 기술까지도 개발되겠습니다. 소프트킬 기술은 즉 미사일체가 날아오면은 뭐든지 비행차가 탱크를 노리고 날아오면은 이것을 중간에 떨어뜨려 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늦으니까 제일 믿을 만한 것은 하드킬 기술입니다. 직접 오는 거 직접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연구에 들어갔다. 한화 시스템이 지난 2011년, 그래 지금부터 12년 전에 K2 정차의 능동 파괴 체계의 핵심 기술인 근거리 미사일 로켓 방어 체계를 개발한 적이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하고 열상 추적 장치를 독자적으로 이걸 적용해가지고 개발한 바 있는데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 우리나라 K2 전차에는 한 개도 적용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대당 20억씩 달아버리면 이거 2,600억 되면 몇 조 원이 날아가니까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비싸서. 국내 유일하게 항공용 지향성 방해 장비 개발 기술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를 정말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뭐냐? 이 점만은 꼭 부탁드립니다. 한화한테 뭘 부탁합니까?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야 됩니다. 가격만 절반으로 낮추면 한 대당 10억 정도 또는 5억 정도 4분의 1 정도로 낮추면 그동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 12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들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 AI 적용하고 거기 에이사 레이더 적용하고 에이사 레이더는 정말로 기적의 무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개발한.
KF-21에 에이서 지금 달아가지고 며칠 전에 시험 비행했더라고. 4일 됐나? 자, 탱크를 향해서 미사일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 기만 광원으로 미사일을 교란해가지고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기술도 개발됩니다. 그때부터는 전 세계가 이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열립니까? 돈보따리가 열립니다. K2 전차에 APS를 달아가지고 무적의 탱크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전 비슷한 경험도 보유했다.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걸 상대할 수 있는 탱크가 없어집니다. 졸지에.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지금 목표하는 게 2005년이죠. 2006년, 2026년. 2026년에 딱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탱크, 노르웨이가 이번에 레오파르트 2 샀다고 우리가 좀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장착해가지고 무적의 탱크가 한 대라도 수출이 돼가지고 어디서 위력만 발휘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냥. RPG고 뭐고 싹 무력화 시키겠다. 그럼 탱크는 혼자서 유유히 갈 수 있다. 그럼 탱크 혼자서 보병의 지원 없어도 그냥 적진 돌격 앞으로가 되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식적으로 내려오던 옆에 측면에 보병 지원 이런 거 없어도 탱크 혼자서 별 희한한 작전이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김규백 하나 시스템 C41 지상 시스템 사업 당장은 능동 방호 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 바로 딱 이야기 나오죠. 하나 시스템이 이걸 성공하면은 우리나라 전차에 K2 흑표 말고도 지금 새로운 거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당장 레드백부터 해가지고 장갑차도 다 해당되는 거죠. 안전한 장갑차. 그야말로 안전한 장갑차가 있다 칩시다. 이걸 적용한 장갑차. 그럼 기관총만 가지고 그냥 시가전에 들어가면 아무도 이걸 못 깨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내도 중요하고 우리 아들들, 우리 장병들이 생명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돈방 쓰게 않는다는 겁니다. 잘만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제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 제일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 그 가격 경쟁력은 당장 우리나라 정부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좀 싸게 해달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을 그냥 엎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대적할 다른 나라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좀 빠른 게 뭡니까? 우선 속도전과 가격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전차도 APS를 적용해가지고 무적 함대 같은 무적 탱크 군단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것. 대단한 거죠.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한화 부탁합니다. 가격 경쟁력 우리 정부가 구매하는 데서는 좀 적용 가능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장갑의 두께를 키울 필요도 없어요. 하다못해 50mm만 돼도 탱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50mm는 안 되겠다. 그거는 총탄이 뚫고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총탄을 방어할 수만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탱크가 이것만 제대로 되면 물론 좀 지나친 기대이긴 합니다만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정말 너무 큽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 이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판에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중요한 테마 아닙니까? 부디 한화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특히 잘 충족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